자,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좀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오쏘고날 모듈레이션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쵸? 뒤에 여기 문 좀 닫아주세요. 오쏘고날 모듈레이션은 예를 들어 이렇게 시그널 벡터가 이루어지면 오쏘고날 모듈레이션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에너지 0, 0, 0.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게 맞는데 S2는 0 해서 SM 이거가 하나의 이그샘플이에요. 어떤 이그샘플이냐면 멀티 디멘셔널 디지털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디멘전이 얼마가 되겠어요? M. 그죠? K는 M인 거죠. 그쵸? 디멘전이 M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쏘고날한 시그널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M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때도 말했듯이 스펙츄얼 이피션시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펙츄얼 이피션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보내는 방식은 그러면 이거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n번째와 n번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다 똑같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계산을 해보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그 다음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도 똑같을 거예요. 모두가 같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오쏘노멀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MRE FSK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보겠습니다. 넘겨도 되죠? MRE FSK is M-dimensional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나온 앞 페이지에서 보여주었던 건 이거는 무엇이냐면 멀티 디멘셔널한 디지털 모듈레이션의 시그널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의 오쏘노멀 시그널을 무엇으로 쓰겠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오쏘고날 시그널을 이렇게 쓰면은 MRE FSK라고 말을 해요. SMT는 루트 2E의 TS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M 델타 FT 이렇게 쓰면 우리는 M개의 오쏘노멀 시그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쏘노멀 시그널을 갖게 되냐면 여기에서 델타 F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2TS분의 1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2TS분의 정수배면 오쏘고날 시그널들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if 이렇게 되면 SMT하고 SNT하고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을 지난 시간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멀티디멘저널을 한 것 중에서. 오소고나란 시그널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하다마드 시퀀스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 줄 거는 하다마드 뭐라고 썼냐? 하다마드 매트릭스라고 썼네요. 노트에는. 하다마드 매트릭스 또는 하다마드 시퀀스 또는 하다마드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한번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알았죠? 어떻게 만드냐면 H2는 1 이렇게 쓸게요. 제일 끝에만 -1로 쓴 거죠. 그렇죠? 자, 요거에 요 벡터하고 요 벡터에 내적하면 얼마가 될까요? 0이죠?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두 개의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했기 때문에 여기 2라고 썼어요. 1과 1-1은 서로 오소고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이거를 확장시켜 볼게요.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이제 4개의 코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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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그러니까 1111 그 111 -1 있듯이 저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거, -H2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쓸게요. 111 -1이 여기 H2예요.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111 -1, 111 -1, 11 -1, -1, -1, 1.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H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4개의 시퀀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개의 시퀀스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서로 각각 다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보세요. 111 -1, 111 각각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 곱해갖고 썸하면 0이 나올 거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1111 11 -1 걔도 0이 나올 거야.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해보세요. 0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0 나와요. 1 -1, 1 11 -1 0 나올 거예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0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0이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오소고나란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소고나란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익스펜전 할 수가 있어요. H에 8은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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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이렇게 하면 8개의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해보잖아요. 다 오소고나란 시퀀스 8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MRE FSK는 이렇게 됩니다. MR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M은 4라고 해봅시다. M은 4면 0, 0이면 바이너리 비트 0이면 S1을 보내고 0, 1이면 S2를 보내고 그 다음에 1, 1이면 S3를 보내고 1, 0이면 S4를 보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에서 0, 0이면은 어떻게 보낼 거냐면 0, 0이면은 SMT는 2ES, TS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 1이죠. 0, 1이면 S2T니까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델타 ft를 보내고 그 다음에 1, 1이면 s3t 4파이 델타 ft를 보내고 1, 0이면 s4t 6파이 델타 ft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델타 f는 얘가 미니멈 세퍼레이션 2ts 분의 여기 ts라는 건 뭐냐면 심볼 인터벌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 1, 0일 때는 오실레이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바이너리 비트 0이면 오실레이션이 천천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리시버에서는 오실레이션이 몇 번 됐느냐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또는 요 각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4디멘셔널이기 때문에 SM1 피온T S11 피온T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S12 P2T 더하기 S13 P3T 더하기 S14 P4T 이렇게 바꿀 수 이렇게 열거해서 4디멘션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12, S13, S14는 얼마가 되겠어요? 0. 그러면 S11은 얼마겠어요? 2, 루트 2. 앞에서 나온 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요런 형태로 바꾸면 피온티가 무엇이 나온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 피온티는 뭐가 되겠어요? 오소노멀한 시그널로 만들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걸 제곱해서 0에서 ts까지 제곱해서 s1 제곱 t를 한 거가 얼마인지를 나오면 그걸로 노멀라이제이션 한 값이 바로 피온티가 될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온티, P2T, P3, P4T를 찾아낸 다음에 해보면 첫 번째 식에서는 S11만 루트 2가 나와야지 공식이 성립할 거고 얘는 S22만 루트 2 에너지 값이 나와야지 될 거고 얘는 S33가 루트 2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올 거고 얘는 S44만 루트 에너지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신단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P1, P2, P3, P4와 각각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시그널이 있으면 첫 번째 거 나오면 00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쵸? 그런 방식으로 또 디모듈레이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방식으로 내가 소개한 게 뭐냐면 하다마드 방식이에요. 하다마드 방식에서 H4를 써볼게요. H4로 어떻게 전송하는지. H4는 111-1, 111-1, 111-1, 1-1-1, -1,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00이면 S1은 1-1-1-1, 01이면 S2는 1-1, 1-1. 이렇게. S3면 1-1-1, -1. 1-0이면 S4는 1-1, -1, 1.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 강의 안에서는 4 곱하기 4가 H2라고 나와 있는 그 넘버링은 상관이 없나요? 아, 예. 뭐 넘버링은 상관없어요. 예. 책에서 2의 n승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루트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오소고날 시그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S1T를 만약에 S1T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만드냐면 2, 3, 4 여기에 TS예요. 심볼 인터벌. TS인데 111이니까 1111 이렇게 만들고
S2T는 이렇게 만들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3T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S4T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업컨버전 해가지고 프리퀀시 시프트가 되겠죠. 그쵸? 저거를 그대로 보내면 베이스밴드 통신이 될 거고 저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의 FC로 옮겨져가지고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는 거에 그 앞에 거 FSK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세요. MRE FSK, 4RE FSK. 4RE FSK에서는 델타 F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오소고날리티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2T분의 1, 2T분의 1. 그쵸? 2T분의 1이에요. 그쵸? T분의 1은 무엇이냐면 T분의 1이 무엇이에요? 밴드위드스죠.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를 T분의 1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FC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S1T의 스펙트럼을 말하고 있어요. 그쵸? S1T의 스펙트럼을. S2T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FC 플러스 델타 F가 되어 있어요. 이게 S1F, S2F, S3F, S4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소고널리티가 겹쳐져 있지만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하면 0이 돼가지고 쟤네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프리퀀시적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해봤듯이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겹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소고널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약간의 페이지, 아까 90도 페이지가 마치 0으로 나타내듯이 코사인의 그러한 함수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와요. 만약에 이 S1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고 여기다도 코사인 2파이 FCT를 구하고 여기도 코사인 2파이 FCT를 구하고 얘도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스펙트럼은 각각 한번 봅시다. 이것의 스펙트럼은 두 번째 거 스펙트럼 한번 볼게요. 얘 스펙트럼은 얼마나 될까요? 4분의 TS만큼 변하고 있죠. 4분의 TS만큼 시그널이 변하고 있어요. 그쵸? 4분의 TS만큼 변하고 있다는 소리는 스펙트럼이 얼마로 증가했냐면은 TS분의 4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4배 증가했다는 소리잖아요. 펄스가 4배로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는 4배로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내가 쭉 그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도 1이네, 세 번째도 1이네. 그러면은 펄스 짧은 거가 4번 연달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TS 단위로 우리가 이게 정해지지만 매 시간 4분의 TS마다 펄스가 바뀌는 것을 모두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분의 TS마다 바뀐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스펙트럼이 4배가 넓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 거냐면 FC를 여기 FC만큼 옮겼으니까 이렇게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면 TS분의 원래 2였는데 8이 되는 거죠. 원래 TS분의 1, TS분의 1 했고 TS분의 2였는데 이제 4배가 넓어진 8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방식이 또 하나의 방식이다. 하나의 멀티 디멘셔널한 시그널 방식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어떻게 하냐면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각각 받아야 될 내용이 달라요. 각각 유저 1하고 유저 2한테 보낼 메시지가 달라요. 다른데 이 사람은 이거를 동시에 보내고 싶어요.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될 내용은 S1T인데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될 내용은 S2T예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보낸다는 것은 보내는 메시지는 S1T 더하기 S2T를 동시에 보내고 싶어요. 합쳐가지고. 그런데 받는 사람이 유저 1에서는 S1만 받고 싶은데 S2하고 합쳐진 신호가 오니까 그 합쳐진 신호가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합쳐져가지고 알 수가 없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보내는 방식에다가 여기다가 W1을 곱하고 W2를 곱하는데 W1과 W2의 이너 프로덕트는 0이 되는 코드를 만약에 붙여가지고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쵸? 그 코드가 무슨 코드냐면 이런 코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모듈레이션에서 생각했지만 여기에서는 다중의 사용자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보내지는데 그 앞에다가 마치 무엇을 씌우는 것처럼 붙이는 코드로서 하다바드 코드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1T는 그냥 일반적인 모듈레이션을 한 거예요. BPSK를 했든 시스템 컴을 했든 그 값에다가 월시 코드를 곱하는 거예요. 1-1-1-1, 1-1-1 뭐 그런 것들을 주어진 시간 TS마다. 그렇죠? 그러면 딱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월시 코드 H4의 첫 번째 시퀀스를 쓴다라는 것을 이미 말을 해줬으면 아 나는 여기다 W1을 곱하면 W2인 다른 사람 유저는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의 신호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코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저런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쓴 방식이 여러분들 3세대 WCDMA라는 방식이에요. 코드로 디비전해서 멀티플 액세스했다. 그러니까 코드로 사람들 간에 디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코드는 서로 오소곤을 해야지만이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10,000명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코드가 H 몇 자리가 돼야 되냐면 2에 몇 승짜리는 돼야 되냐면 2에 10승, 11승, 12승, 13승, 14승이 돼야지 많이 넘어갈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코드가 엄청나게 하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넓어지겠죠. 그렇게 코드를 안 곱한 거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와이드밴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말을 하는 거야. WCDMA라고 여러분들 3세대 통신, 지금 4세대가 LTE 방식이잖아요. 그쵸? 3세대는 뭐라고 하냐면 WCDMA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4세대 LTE 방식은 어떻게 유저 간의 오소고널리티를 유지하냐면 반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FSK 방식으로 프리퀀시적으로 오소고널리티를 유지해가지고 하는데 그 프리퀀시 오소고널리티를 최소화하는 2TS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소고널리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말을 해요.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내가 모듈레이션하고 멀티플 액세스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말해가지고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듈레이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멀티플 액세스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든 말든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멀티디멘셔널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멀티 유저 상황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금방 말을 한 거는. 그래서 멀티 유저를 그 응용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같은 시간에 보내는 거가 이제 멀티 유저에서 통신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동시에 보내려고 한다면 오소고널리티를 어디에선가 이루어져야만 해야지 신호를 구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소고널리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뭐밖에 없다고 했냐면 프리퀀시 또는 타임 또는 스페이스. 근데 스페이스는 우리 지금 배울 내용이 아니고, 그죠? 두 사람한테 동시에 보내는데 나는 오스고널리티를 하면 주파수를 이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그죠? 얼마큼 떨어뜨려야 되냐면 각 유저의 밴드위스를 B라고 한다면 0.5B만큼 떨어뜨리면 돼요. 그럼 오스고널리티가 유지가 돼요. 첫 번째 방법이죠. 그게 MRI FSK를 응용한 방법이에요. MRI FSK 모듈레이션을 응용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코드 디비전 하는 거예요. 각자 다 그냥 넓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우리 스펙트럼 여기를 다 합쳐가지고 4배를 더 써버리는 거죠. 한 사람이 다 4배 써요. 하지만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겹쳐 있지만. 그런 방식이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다. 그게 3세대에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3세대 때는 스펙트럼을 보면 유저 1의 스펙트럼도 이렇게 돼 있고 유저 2의 스펙트럼도 이렇게 돼 있고 유저 3의 스펙트럼도 이렇게 돼 있고 유저 4의 스펙트럼도 이렇게 돼 있고 유저 5의 스펙트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저 1이 자기의 코드를 유저 1에 맞는 코드를 곱해가지고 썸을 하면 이제 제가 1-L니까 썸을 할게요. 인티그레이션은 똑같아요. 인티그레이션 한 거, 이너 프로덕트 한 거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S1, W1 더하기 W2, S2 해서 K명의 유저를 동시에 보내려고 했을 때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의 W2와 W1은 0이고 W1과 WK는 0이고 W1 자신의 썸 한 것은 1이 되도록만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S1T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3세대에서 말하는 WCDMA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냐면 이렇게 오소고널한 코드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소고널 코드가 많아야 되는데 점점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오소고널 코드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OFDM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MRA FSK 방식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이렇게 코드로 디비전해서 오소고널리티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 많은 논쟁 속에서 결국에는 MRA FSK 식으로 이렇게 오소고널을 유지하는 거가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더 세가지고 그거가 4세대 통신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5세대 표준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4세대에서는 LTE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5세대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이야기 해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5G, 그러니까 4G LTE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유행이 안 돼가지고 아직 안 나온 거,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선전도 잘 안 나오고 그냥 5G라고 하면 나오지 그 뒤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4G 선전할 때 4G LTE 해가지고 선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5G NR, NR이라고 말을 해요. N은 New고 R은 Radio예요. 별말 아니에요. New Radio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말 없어요. 거기 기술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5G NR. 5G NR에서는 그런 무슨 방식을 쓰겠느냐? CDMA 아까 코드 디비전 해가지고 멀티플 액세스를 쓰느냐? FSK를 쓰느냐? 뭘 쓰냐면 FSK, 오소고널한 프리퀀시, 그러니까 4G하고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4G하고. 약간 변한 것들이 있어요. 변한 것들이 있어요. 변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송하고 수신하고 하는 거가 혁신적으로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혁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5G 사업자들이 뭐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5G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을 새로 까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상용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는 사람이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그거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팔리려면 어떻게 하려면 5G가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멋있네? 옆에 사람이 산 걸 봤더니 그전에 안 됐는데 이게 되네? 이거 되는 거가 되게 나도 하고 싶은 거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3G에서 4G 갈 때는 예를 들어 유튜브가 막 뜨는데 유튜브로 3G 보니까 답답해요. 옆에 있는 사람 거는 4G로 봤더니 잘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바꾸는 거가 서비스하고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온 거가 여러분들 그전에는 폰이 그렇지 않았지만 다 지금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에 적정한 LTE 시스템인 거예요. 그 정도의 데이터 레이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거기다가 와이파이도 적당히 성공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합되니까 된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보다 더 선명한 걸 보면서 옆 사람 거가 또, 넌 더 선명한, 나 바꿀까? 그렇게 될까? 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런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VR 선전하잖아요. 이거. 옆에 사람이 VR 끼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걸로 다들 이걸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사람이 끼다가 그게 다 여기는 다 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 얘가 다 녹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녹화를 하고 뭔가 나도 이걸 내가 하는 걸 전송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러려면 데이터 레이스 빨라야 되니까 그런 걸 서포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걸 다 끼고 다닐까? 고글을 이제 그런 거가 된다라면 5G로 바꿀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뭔가 혁신적인 걸 보이는 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 나가서 자 그렇습니다. 예, 질문. 예.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혹시 이런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라는 게 이런 통신 이런 모듈레이션 방식을 예, 전세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개인이 전화기로 가지고 다니는 거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 몇 명밖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100만 원 전화기 값이었는데 그때는 한 500만 원 돼요. 전화기 한 대.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그리고 전화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지를 못하고 카폰이라고 그래요. 차에 한 대씩 있는 거야. 차에서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선으로. 그것도 무선 통신의 1세대, 그게 1세대예요. 아날로그 통신 방식. 그렇죠? 그다음에 2세대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로 사업을 한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의 핀란드하고 핀란드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걸 만들고 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만들었어요. EU가 막 그때 한참 되면서 똑같은 모듈레이션, 똑같은 통신 방식 해가지고 표준화 단체가 있어서 각 국가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걸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통신 방식을 표준을 만든 거죠. 모듈레이션은 BPSK를 쓴다, QPSK를 쓴다. 펄스는 렉탱귤러 펄스가 아니라 가우시안 펄스를 쓴다. 가우시안 펄스를 쓰거든요. 가우시안 펄스를 쓴다. 그런 모든 채널 코딩은 컨볼루셔널 코딩으로 쓴다. 그런 모든 표준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제 이 표준대로 이제 회사들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드는 회사가 성공하는데 노키아가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퀄컴이라는 회사하고
또 퀄컴 이외에 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또 미국 자체적인 표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화기로 유럽에 가면 전화가 안 돼요. 표준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때 90년대에 과연 어떤 표준을 따를까? 유럽 표준을 따를까? 미국 표준을 따를까? 미국에서는 표준이 여러 개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의 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방식인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를 썼어요. 걔네 프리퀀시 디비전이 아니라 유저를 시간마다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됐던 거죠. TDMA가. 그렇죠? TDMA가 쓰였고 거기서는 CDMA가 쓰였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TDMA 방식도 또 같이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송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CDMA를 쓰는데 상대방이 TDMA다. 그러면은 전화국 기지국에서 받고 그거를 다시 CDMA로 바꿔서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전 세계 통일된 표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커가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로밍이 가능한 세계 표준을 만든 거가 3세대 때였어요. 근데 3세대 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다르고. 그래서 로밍이 완벽하지 못했죠. 근데 완벽하게 된 거가 4세대 처음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표준 방식. 전 세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똑같은 표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여서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표준 방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사활을 거는 건 뭐냐면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기술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그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가 우리 같이 통신 이론을 전공한 사람들이 취직이 되어서 그 표준화에서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완전 전쟁인 거죠. 거기에서 그 기술 간의 전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채택되기 위한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5G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기준이 인정이 돼서 5G가 출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6G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6G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4G에서 딱 하면서 4G에서 안 되는 거를 가능하게 안 되는 건데 막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자율주행 하는데 4G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통신을 전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통화음이 갈 때까지 지연 시간이 있어요. 그 지연 시간이 보통 얼마냐면 LTE가 4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나와요. 근데 40 밀리세컨드가 보통 나와요. 40 밀리세컨드가.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예를 들어 저기에서 뭐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신으로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40 밀리세컨드면 늦어요.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고가 안 나려면 보통 자율주행차에 사고 안 나려면 1밀리세컨드 이하로 그 통신 방식이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용어로 말하면 텍타일이라고 말해요. 텍타일이 뭐냐면 인지라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누구다라는 걸 인지하는데 1밀리세컨드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에서도 그러한 인지하고 그 텍타일 커뮤니케이션, 텍타일 인터넷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텍타일인데 그렇게 인지하려고 하려면은 지금 통신 방식으로는 내가 너한테 보내는 코드는 무엇이고 모듈레이션은 무엇이고 그런 정보를 앞에다 붙여서 보내는데 그러려면 지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지연이 줄여든 그 통신을 방식이 새롭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 예제를 뭘로 들까? 서초동 집회로 들을까? 광화문 집회로 들을까? 예를 들어 서초동 집회에 100만 명 그렇게 모여 있으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리소스에 대한 효율적 그 자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아우티지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그런 걸로는 LTE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축구장, 뭐 왜냐면 예전엔 그 전화기 안 든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 다 전화기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통신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6G에서는 또 뭐가 그런 요구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요구성은 대부분 아카데미칼한 데에서 많이 논문이 나와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무엇인가 막 획기적인 막 기술들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업자들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데이터 레이시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상상력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면 이제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공론화는 논문이나 여러 가지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런 데를 통해서 조금씩 머추어가 되는 거야. 그죠? 과정이 이해돼요? 또 질문 있으면. 네. 요즘 핸드폰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핸드폰은 쓰다가 4G 쓰다가 막 느려지고 이러고 그게 막 3G로 쭉쭉 떨어졌잖아요. 그 표시가. 그럼 그 통신 방식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전화기에는 지금 트라이 모드까지 아마 그 칩셋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4G, 3G, 2G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유럽이나 어디 가면 4G 기지국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3G 써요. 우리나라 정말 빠른 거죠. 그 변화가. 근데 아직도 3G가 더 안정적이다 해갖고 3G를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 레이스를 많이 필요치 않고 그런 데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화기 안에는 그 칩셋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퀄컴이나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주 강자죠. 그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 칩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뎀을 만든 거는 다른 회사에 사온 거예요. 그 사온 칩을 가지고 전화기 겉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을 다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승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칩 메이커가 왜 강자해야 되냐면 2G도 넣어야 되고 3G도 넣어야 되고 4G도 넣어야 되는데 기존 솔루션이 없으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레거시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애플이 칩을 못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근데 작년에 선언해서 칩 회사를 만들었어요. 애플 칩 회사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5G 칩을 목표로 자기네 걸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5G 아직 안 만들었죠. 그래서 5G가 나오면 자기네 칩을 쓰겠다라는 게 자기네 목표예요. 지금 애플 전화기에 있는 안에 칩은 다른 회사의 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제조회사라고 하는 거죠. 제조회사. 그렇죠? 그런 모뎀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하려면 뭐냐면 회로도 잘해야 되지, 표준화도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되지, 모든 걸 다 잘해야지만이 그거 한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가 우리나라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본다라는 거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말한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매번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실패한 것들이 노하우가 실패한 거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그 실패한 거가 노하우가 되는 거죠. 또 질문. 지금 그 4G랑 5G랑 차이 강제기 차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4G하고 5G하고 차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로우 레이턴시가 하나의 목표인 표준이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리고 EMBB라고 해서 Enhanced Mobile Broadband라고 해서 그거는 지연은 좀 되더라도 일단 통신이 딱 되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일단 통신이 되면 초고속 통신이 되는 모드가 있고, 그러니까 모드 전환이 돼요. 그렇게. 그리고 또 URLCC, EMBB, 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트라이 모드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했듯이 LTE는 최고 속도가 1GBps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렇게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런데 실제로는 한 100메가 정도 나와요. 100에서 200메가. 그런데
5G는 1기가가 아니라 20기가가 목표예요. 20배 정도 빨라지는. 원래는 목표가 100기가였어요. 그러니까 100배는 빨라져야지 사람들이 혹한다라고 그랬어요. 혹한다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영상 통신할 때 우리가 2디멘셔널한 영상을 보잖아요. 이게 3디멘셔널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뒷배경이 이렇게 홀로그래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걸 원할 거냐라는 거 모르죠. 그것도 누가 써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면 쓸 수 있겠지만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강의는 어쩌면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서 듣지만 각자 집에서 듣는데 만약에 홀로그래피로 나와서 강의를 한다라면 그럴 때 되려면은 저의 모든 삼각 그 3디멘셔널한 데이터가 전송이 되려면 무진장 큰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목소리도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퀀타이제이션도 더 비트 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음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려면 데이터 레이스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의 데이터 레이스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세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질문. 수업 안 하고 이해를 하니까 재밌죠? 지난 시간에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블락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의 채널은 3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WGN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AWGN 채널. 두 번째 채널이 무엇이냐면 여기 노트하고 여기 강의 노트하고 좀 다른데 그 두 번째 채널은 뭐냐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에요. 밴드 리미티드 채널. 세 번째가 뭐냐면 책에다는 타임 베리언트 채널이라고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타임 베리언트,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채널. 타임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2번의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타임 인베리언트 채널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그래서 1번은 가우시안 채널,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 AWGN 채널. 두 번째는 LTI 채널인데 그거를 나는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라고도 부른다. 3번은 타임 베리언트 채널인데 타임 베리언트 채널을 뭐라고 할 거냐면 무선 채널이다, 와이어리스 채널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3 channels. (1번) AWGN 채널. AWGN 채널은 어떤 모양이냐면 전송되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있으면 노이즈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AWGN 채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채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저는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라고 했어요. 밴드 리미티드 채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송되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판스를 가져 있는 채널을 통과되는 거야. 또는 이거는 밴드 패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에서의 문제이고, 또는 이게 두 번째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특정한 밴드만 통과시키는 채널인 거죠. 그렇죠? 우리 통신은 다 이 두 가지의 좌우가 되고 있어요. 다 이런 채널을 겪고 있어요. 1번, 2번을 배울 겁니다. 그렇죠? 3번은 무엇이냐면 타임 베리언트 채널. 타임 베리언트 채널은
무선 채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와이어리스 채널을 말하고 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SMT를 보냈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무엇인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더 추가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런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 통과되고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 H of T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리고 H of T가 어떤 특징이냐면 랜덤 프로세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채널이 무선 채널로 모델링이 돼요. 이렇게 3개 채널을 우리는 앞으로 배우는데 1, 2번은 말한 대로 이번 학기에 배우고 3번을 다음 학기에 배웁니다. 자, 작년 기출을 올려놨는데 3, 4번은 안 배운 거잖아요. 그쵸? 3, 4번을 안 배운 거고 그거는 좀 나중에 배울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년도 2017년, 16년 다른 것들 기출 문제는 찾아보고 내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같이 보려고 그래요. 강의 자료를. 그렇죠? 강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모듈레이션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듈레이션까지. 자, 보면 이거 다 알죠? 코사인, 사인 법칙 다 알고 이 시스템 블락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내가 강조를 했는데 이것만 딱 크게 잡아놓고 이거에 이제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뭐 스크램블러라는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리시버에 디스크램블러가 들어가고 또 그 보내는 쪽에서 인터리버라는 박스가 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밑에 인터리버를 풀어주는 디인터리버 뭐 그런 게 들어가요. 그 좀 이제 복잡한 지금 뭐 4G나 뭐 5G 뭐 아니면 3G 그런 데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나중에 보면은 아, 이거는 무슨 용도로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놔야 되겠다라는 거가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안 넣어요. 어느 통신 시스템에 가더라도 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도 몇 번 강조했듯이 비트가 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되고 이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비트 조작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 있고 RF 시그널이 있고 저렇게 표시한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통신을 그 전공으로 하는 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전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컨버전하면 돼요?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하고. 그렇죠? 그래서 샘플링할 때 샘플링의 속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주요 관건이죠. 얼마로 해야 돼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의 밴드위드스의 2배 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 2배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 밴드위드스가 20MHz다 그러면 얼마로 해야 돼요? 40메가 샘플 퍼 세크. 1초 동안에 40메가, 40 곱하기 10의 6승의 샘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널의 밴드위드스가 아니라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를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은 그 샘플들을 이제 비트로 바꾸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비트로, 바이너리로 바꾸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2비트 퀀타이제이션의 예제이지만 여러분들의 전화기는 적어도 6비트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TV가 막 그 QLED 뭐 좋은 TV들이 막 그 울트라 HD TV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 역시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계속 높인 거예요. 계속 높여가지고 점점점 더 선명하게 자연의 색상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연 색상을 더 쪼갠 거죠. 그렇죠?
자, 그런 퀀타이제이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딩이 뭐라고 그랬어요? 컴프레션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소스 코딩을 보면 크게 로스리스와 로시가 있다고 그랬죠. 로스리스는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거고 로시는 복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소스 코드에도 코드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줄였느냐. 예를 들어 5분의 4 소스 코딩이다 그러면 원래 것보다 5분의 4만큼 줄인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예를 들어 막 지금 행정고시에 기술직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 보면 꼭 이런 거 내요. 이런 걸 내는데 뭐냐면은 후프만 인코딩이라고 해서 7개의 A, B, C, D, E, F, G 이게 7개로 무엇인가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26개지만 뭐 26개라고 쭉 해도 돼요. 각각의 확률들이 있어요. 그 확률에 따라서 비트 수를 어사인하는 거예요. 확률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작은 비트 수를 쓰고 확률적으로 적게 나오는 알파벳은 긴 코드를 쓰고 그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원래 하려고 하는 그 비트 수보다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더라라는 거가 이 소스 코딩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 소스 코딩을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압축할 수 있지? 라는 압축에 대한 바운드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밝힌 거가 뭐냐면 샤논의 First Theorem이라고 하는 소스 코딩 티오렘이 있다라는 거죠. 샤논의 First 소스 코딩 티오렘이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HX는 R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R은 무엇이냐면 내가 줄인 양이에요. 줄인 양인데 HX보다 더 작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HX를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엔트로피라고. 그전에도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시험 문제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걸 시험 문제 절대 안 낼 거예요. 이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신을 들었을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꼭 알려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 정보의 양이라는 걸 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보의 양을 재는데 정보의 양이 많다 적다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보가 일어날 확률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오늘 뭐 내일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정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확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90% 이상이면 확률 없는 그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일 눈이 엄청난 눈이 온다. 여러분들 들어도 놀란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정보라는 거죠. 왜 정보냐면 내일 그럴 확률이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이벤트가 벌어지면 되게 큰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 이벤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셋 안에 집합 안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이 이벤트들의 각각의 정보 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정보 양은 무슨 값하고 관련이 있냐면 각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확률을 어떻게 매핑을 시켰냐면 샤논은 로그2 px분의 1 각 이벤트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것. 근데 밑이 2예요. 밑이 2. 밑이 로그2 베이스로 pxi분의 1로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그거를 정보 양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것들의 평균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세트의 전반적인 정보 양이다. 평균적인 정보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 네. 퀀타이제이션은 전혀 줄이는 게 없어요.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그 비트를 보고 이제 소스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퀀타이제이션을 했는데 아까 2비트짜리 퀀타이제이션 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세 번째 칸에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들 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을 한 비트로 만약에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이상은 별로 없으면 걔네들 조금 긴 코드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좀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내가 조금 더 유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보 양을 나타내는 로그2 확률분의 1로 나타내는 것을 각 이벤트의 정보 양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면 그거의 평균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의 평균 정보 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평균 정보 양을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건 전반들의 엔트로피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화학에서 나오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의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질서가 많으면 서프라이징리도 많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엔트로피라고 말을 하는데 놀란 건 뭐냐면은 아까 소스 코딩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비트로 나타낼 때 절대적으로 저 엔트로피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만큼. 그거가 샤논이 증명한 첫 번째 시오렘의 놀라운 그 결과입니다. 수학적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채널 코딩을 하죠. 채널 코딩은 오히려 반대죠, 이제. 몇 개 비트를 붙이는 거죠. 붙이는 방법 중에는 근데 이렇게 보통 붙이면 P라는 비트 에러 오류 확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더 붙이게 되면 확률 계산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그 비트 에러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붙일까? 이걸 또 어떻게 붙일까? 나는 리피티션을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 주제가 채널 코딩 티오렘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널 코딩 이 기법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허준 교수님이 이쪽 분야의 이쪽 분야로 박사학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쪽 분야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 연구실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방법 중에서 해밍 코드라는 게 있어요. 원래 4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하니까 16개 비트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 거죠. 얘네들을 3개 비트를 더 붙이는 거예요. 3개 비트를 붙이면 몇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128개. 2에 7승하니까. 7개.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16개만 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6 곱하기 뭐 하면 128이 돼요? 16 곱하기 8. 16 곱하기 8 하면 128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16개 0000부터 111까지 원래 보내려고 하는데 00000000부터 111111까지 128개 중에서 나는 16개만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이 128개 중에서 요 16개만 뽑아가지고 얘를 1대1로 그래서 1110이면 0010110을 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128에서 16개를 뺀 것들은 쓰이지 않을 거예요. 전송될 때. 그쵸? 쓰이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1110 대신에 요거를 보냈는데 비트의 오류에 하나 끝에 에러가 났다고 해봅시다. 하나 오류가 나면 얘는 독특하게 이 128개 중에서 어느 하나로 나타나겠죠. 그 나타나는 것은 유일하게 얘가 에러가 났을 때 그 부류로 하나에 속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6개가 각각의 8개씩 자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 에러가 났을 때 자기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에러를 코렉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해밍 코드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원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말을 안 했지만 2비트를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2개의 에러가 발생했다까지도 알아낼 수는 있어요. 방법이 아주 초창기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자, 그래서 샤논의 두 번째 시오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데이터 레이트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비트 에러 오류는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트 에러 오류는. 그런데 샤논은 뭘 증명하냐면 노이즈가 얼마만큼 있고 너가 보내려고 하는 파워는 얼마 정도 쓰면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스는 얼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노이즈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92 dB 보통 그 정도 돼요. 그죠? 마이너스 192 dB. 그리고 내가 받은 시그널 파워가 수신된 시그널 파워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70 dB 정도 돼요. dB.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얼마냐면 약 20 dB 정도 차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20 dB 정도의 차가 나요. 그 정도의 시그널 파워와 노이즈 파워의 마진이면 네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예를 들어 100mbps는 보낼 수 있다. 에러 없이. 그 값을 보여준다니까요. 정확하게.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채널 캐패시티라고 말을 해요. 채널 캐패시티라고. 그래서 데이터 레이시 그럼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그 데이터 레이스를 도달하기 위해서 16컴을 쓰고 뭘 쓰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레이스에 한참 못 미쳐요. 그 채널이 말한 20dB면은 그 샤논은 100mbps를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64컴을 쓰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걔는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채널 코딩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채널 코딩도 리던던시를 많이 붙이면 데이터 레이시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가 무엇이냐면 적게 붙이고 성능을 좋게 하는 에러 코렉션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킴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허준 교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디지털 모듈레이션. 비트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환시켜요? 매 시간 t마다 우리는 변환시키죠. 그죠? 그 t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심볼 인터벌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매 시간 t마다 시그널로 바꿔주는데 그 비트를 시그널로 바꿔주는 방법은 우리는 바이너리로 바꿔줄 수도 있고 MRE로도 바꿔줄 수가 있죠. K비트를 한 번에 봄으로써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위드스를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널투널 밴드위드스만 썼지만 3dB 밴드위드스도 있고 RMS 밴드위드스 여러 가지 밴드위드스에 대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간편하게 널투널 밴드위드스만 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무를 하다 보면 실무라는 게 그 회사에서 말합니다. 대학원에서 절대 볼 일은 없고 거의 다 대학원에서 널투널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아카데미컬하게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론적인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렉탱귤라 펄스인 경우 t분의 1이다 라는 건데 코사인을 곱하면 프리퀀시 시프트가 돼서 밴드위드스가 2배로 늘어난다 라는 사실들 바이너리를 MRE로 바꿔주는데 여러 가지 시그널링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가 바로 시그널링의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 8RE라고 하면은 그렇게 8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링을 보내준다는 사실 너무 지금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가면 왜 이렇게 다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내일도 삼성전자 가서 이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몇 번째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밴드와 밴드 패스. 밴드 패스는 뭐 있어요? 캐리어가 있는 거죠. 그죠? 캐리어를 해가지고 프리퀀시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 베이스 밴드는 0을 기준점으로 있고 패스 밴드는 저기 캐리어를 중심으로 시그널들의 밴드위드스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널 웨이브 폼의 얘가 어디 갔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하나 오타가 있다라면 제가 0에서 1, 이게 오타가 아니라 0에서 1인데 여기를 t라고 한다면 t분의 1로 나눠주는 거가 파워예요. 근데 t를 제가 1로 썼다고 해갖고 t를 생략한 거죠. t분의 1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펄스의 위드스를 좁혔더니 데이터 레이시 빨라질 수 있지만 밴드위드스는 넓어진다 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펄스 듀레이션과 밴드위드스를 곱하면 일정하게 되는 거죠.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타임 밴드위드스 프로덕트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별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쿼드로츠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가 서로 뭐 하다? 오스고날하다. 그 오스고날리티를 정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려하는 시간 내에 두 신호를 곱해가지고 적분한 것을 우리 이너 프로덕트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놀랍게도는 아니고, 저기 회로적으로 적분, 곱셈기 다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RF적으로도 구현하고, 저기, 아날로그적으로도 구현하고, 다 구현이 가능해요. 그걸 디지털로 바꿔도, 디지털로도 구현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RF 회로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RF 회로가 조금 약해요. 되게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RF 쪽으로 대학을 안 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서울대에 어떤 한 교수님, RF 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기 조그만 회사를 차렸어요. 거기서 뭘 만드냐면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RF 시그널이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는 시그널을 앰플리피케이션해서 전송해야지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 그런 건데 그 앰플리파이어가 쉬울 것 같은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앰플리피케이션 되면 선형적으로 V인데 Vout이 선형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선형적인 기울기가 바로 앰플리피케이션 팩터죠. 그런데 이거가 선형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회사를 차리고 그 연구실 출신들이 다 그 회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렸어요. 어디에 팔렸냐면 아바고라는 회사에 팔렸는데 그 아바고 회사는 어떤 회사냐? 브로드컴이라고 들어봤어요? 브로드컴이라고 와이파이 만드는, 여러분들 전화기 있는 와이파이 모든 칩은 다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어요. 거기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이파이도 주파수 대역이 높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크리티컬한데 그걸 만드는 노하우를 그 조그만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브로드컴의 이제 사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가 거기에.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그 연구실 출신들도 다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졸업생 중에 하나도 거기로 갔어요.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한 3년 됐는데 옮겨간 지. 그래서 RF에 많이 가라. RF 실력 있으면. RF는 김문일 교수님하고 전상근 교수님이 특히 고주파에서는 아주 거의 뭐 지금 막 세계 최초 지금 요즘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아까 말했던 여러 교수님들 대학원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나머지 부분 쭉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